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운 8명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 53분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영철은 흘끗 보기만 했을 뿐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통일대교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시위로 이동이 어려워지자 7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전진교로 우회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평창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올림픽 폐회식 참석에 앞서 1시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보수 야권이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청와대가 아닌 평창에서 접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2박 3일 동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잇따라 만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방랑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통일대교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반대하며 어젯밤 7시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겁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통해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김영철은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보이는가 하면 김영철 방랑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일부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표단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하자 대형 태극기를 펼쳐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이 다른 길을 이용해 이미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산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가 군 작전 도로이며 이는 정부가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는 일반 도로라면서 군사도로나 전술도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등은 내일 오후에도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규탄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 이전에 사면 받았을 때 처음 인터뷰,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다시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정치를 하지 직접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치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니 한번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 넣으면 생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구속되는 그때에 서초검찰청에 갔던 일인으로서 그때 복장 코드가 있었어요. 빨간색 목도리에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 와라. 정말 빨간 목도리 하고 갔거든요.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그때는 정말 이 정봉주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깜빵 가서 1년을 살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향이 어떠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이거는 둘째치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 자 보십시오. 박원순 현 시장이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박영선 의원이 있고 민병두 이호비 집사가 있고 이렇게 그 판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 경선판이라고 보면요. 지난번 대선의 경선판하고 약간 비슷해져요. 시스템이.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내에서에 있는 모든 지지 성향 그룹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져나가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경선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특히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반대쪽은 낙검수라고 보는데 네. 이명박이 감옥 갈 즈음에 이명박의 대권의 첫 시작이었던 서울시장과 묘하게 매치가 되는 스토리로서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낙검수 멤버들이 BBK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BBK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 시점에 그걸로 감옥을 갔던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건 뭔가 영화로 만들어도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지금도 와닿는데 인기 있다고 대중이 시장을 시켜주거나 대통령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인기는 정청래가 더 있을지 몰라도 박원순보다 정청래를 박원순 시장을 대신한 서울시장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감이 되느냐, 서울시장 역할에 맞는 사람인 거냐, 여기에 대한 대중적인 물음을 빨리 벗겨내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같은 팟캐스트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나 방송 진행자를 하게 되면 온갖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촘촘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든 사회적 이슈든 무슨 인권이든 복지든 간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그런 자리잖아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율사 출신의 후보라고 하면 이 사람 법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인권이나 환경 개념 같은 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면 환경도 심하게 다뤄요. 우리 특히 핵발전소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온갖 분야의 대부분들의 것들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자질로서는 훌륭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사면 받고 나서 했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다른 형태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약간 되게 기대가 약간 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3월 초쯤에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푸른나무님이 얘기했던 3월 5일날 이명박 소환 그날에 맞춰서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MB 사면이 묻히겠는데요? 근데 그냥 출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나름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볼래요? 압도적인 주자는 박원순 시장이잖아. 근데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놓은 민주당 내 인사들만 7, 8명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군소 후보에 속해. 근데 이게 컷오프가 있어. 3명 정도. 1, 2, 3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대기에 박원순과 박영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박영선 의원의 대중성도 있기 때문에 네. 여론조사를 보면 감이 와. 나머지 3위부터는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만약에 정봉주 의원의 그 인지도 또는 충성도 이런 걸 그러니까 팟캐스트 어떤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그게 응집이 되면 3위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박원순을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박영선과 정봉주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런 계산을 해보고는 들어간다고 봐요. 더군다나 정봉주 사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총대면 사람이 또 관련된 박영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공학적 밑그림은 좀 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그 양상을 보고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 막 서로 편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보는 이런 경선으로 아마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바라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후보군들을 보면 아까 그 대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 안도감 같은 거는 생기죠. 이게 보통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흠집내기라거나 안 그러면 이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판 자체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기는데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후보가 경선을 끝까지 치렀고 경선 결과에 다 승복하고 캠프에 다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끝까지 선거를 치러냈잖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한 캠프에서 같이 선거를 치러내는 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는 되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 후보로 들어옴으로써 선거판은 굉장히 유쾌해지지 않을까. 정청래 의원이 맡으려고 했던 그 흥행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일단 의미를 너무 깊게 안 넣으면 흥행 카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나는 근데 정봉주 의원의 스타일상 그냥 유쾌하게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럴 때 흥행 카드도 되지만 그렇잖아요.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흥행이 안 돼. 근데 그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만약에 정봉주가 의미 있게 선전을 해요.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력은 훨씬 세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선이 드라마틱하게 되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선거인 지방선거에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뭐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출마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김어준, 뭐 주진우는 정봉주 유세에 올까요? 와야죠. 와서 또 고발 당하고 재판 진행하고. 아니 김어준 총수는 또 이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김어준 씨가 각별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 나랑도 각별해.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후보들이랑 낙검수 멤버들이랑 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낙검수 멤버들의 정치 도전기 1차는 실패했잖아요. 김영민 후보. 2차로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대중적인 스타와 현실 정치에서의 득표율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두텁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윤병도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기는 할 거예요. 특히나 박영선 의원도 일종의 어떤 파트너십이 더 강한 분들이죠. 박영선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정봉주 의원 수감할 때 마지막 연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번에 그 사면 복권도 결의안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봉주 의원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경쟁자로서. 그것만으로도 이게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겠죠. 다른 후보들을. 결과적으로는 재밌어지니까 우리는 보고 정확하게 내 마음대로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당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지금 아마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권리당원 뭐 50% 여론조사 50% 이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욕먹겠죠? 지금 당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이건 당원 50% 여론조사 50%건 간에 서울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천 시민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저 이사 갈 거예요. 서울로? 예. 과연 그 기한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낙검수 멤버라고 해서 계속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명박이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잖아요. 예. 이명박 대선 이후에 BBK의 뭐네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그때 선거로 사면 안 된 사람이 유일하게 정봉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낙검수라는 방송이 한참 우리들의 귀에서 귀로 폰에서 폰으로 이렇게 막 유통되던 그 시절에는 그냥 골방에 모여서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서 그 4명이 모여서 낄낄대면서 막 이명박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커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갑자기 돌아보게 되네요. 이게 정봉주 의원도 이게 끝까지 사면이 될까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 본인도 이렇게 확신이 없었잖아요. 빨리 사면이 될 거라고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낙검수는 낙검수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싸워왔잖아요. 그 결과물로 정권 교체라는 걸 얻었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이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역사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감옥에 가게 생겼고 지금 감옥 안에 손잡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잡이 잡고 있는 거야. 그 상태가 됐고 그 당시 그렇게 핍박받았던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요의 역사의 아이러니는 상당히 많은 교훈점을 시사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훈을 만방에 알려서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편의 영화예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나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시장 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엄청 많구나. 그렇죠. 사실 지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의원들 모두가 사실 한 명 한 명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민병두 의원님이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사실 놀랍거든요. 그 정책은 반드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낸 것도 명분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강남 3구를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이 명분이 있잖아요. 저 100%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박영선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검증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우리는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국당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훈이 부르고 병준이 부르고 지금 없는 사람 막 박박 긁어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배부른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도 굉장히 그 판 자체를 재미롭고 흥미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풍성교 교주 정봉주 의원의 출마를 한번 지켜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모실게요. 아, 여기 스튜디오로요? 그럼요. 이제 이체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낙검수 퀴즈에서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팟캐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마음을 굳히고 나서 모든 방송과 팟캐스트에서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속보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팟캐스트 한 3개 하고 계시잖아요. 아우, 매우 감사한 결정입니다. 다른 팟캐스트들, 많은 팟캐스트들한테 힘이 되는. 사실 의미 없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공직에 출마하려면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런 거에서 하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감치 하차하는 거예요.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피커를 공적인 스피커로만 이야기해야지 사적인 스피커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팟캐스트 말고 저기 외부인들이랑 몇 개 종편 채널에 출마하시는 거는 출마하란다. 출연하시는 건 그것도 다 이제 출연을 정리. 네, 정리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과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팟캐스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상파라든지 종편 나가면서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핑계 삼아서 나가시는 거고 팟캐스트 나오는 건 공직선거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전국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건 좀 아쉽네요. 사실상은 정청래 의원과 단일화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정봉주가 나간다면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었네요. 예, 그 상황이 되겠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 한 번 거치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위 안에 들 수 있느냐 뭐냐, 그 다음에는 1위를 할 수 있느냐. 요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이 3월 초에 공식 선언한다는 게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명박의 소환과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이명박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공식화해서 쏟아내기 시작하면 아마 그 이명박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명박 효과라고 봐야 되죠. 3위 안에 들 것도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은 가능한 것 같아요. 연말에 정말 많은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별들의 잔치속, 여러분 수상소감 기억하시나요? 좋은 수상소감의 공통 키워드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수상소감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잘했다는 걸 인정받는 건데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잘했어요 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거죠. 기억하시죠? 황정민 씨 청룡 영화제에서 밥상 수상 소감을 했었잖아요. 스태프들과 다른 배우들이 차려놓은 밥상을 맛있게 먹은 것밖에 없는데요. 스포트라이트는 자신만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트로피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에게 감사하고 정말 함께 연기하게 돼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인 집사람에게 이상을 바치겠다. 아주 훈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아이유는 한 뮤직 어워드에서 항상 다 같이 고생하고 결과물에 대한 칭찬은 저 혼자 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박수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이지은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아이유를 만든 것입니다. 라면서 여러분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나의 귀한 사람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린다 라고 덧붙였어요. 요즘 이사님, 실장님, 사장님, 대표님 등등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개념 발언, 겸손 발언 등이 참 많아졌어요. 자, 그동안 2월을 달궜던 평창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시상식 소감들, 인터뷰들,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듭니다. 함께 노력했던 팀들에게, 노력한 선수들에게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 수고했다는 말, 애썼다는 말 전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길게 수상 소감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너무 가슴 뭉클하고 같이 감동받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안타깝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상식에 네. 그런 식의 발언은 참 좋은데 거의 2, 3분에 걸쳐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신인이 친인상을 받을 때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전도 됐고 뭐 거의 대상급 받는 사람이 기획사 이름 다 말하고 다 말하고 요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문화예요. 시상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 뭐 매니저들도 있을 거고 가족도 다 있겠지만 그런 걸 통칭해서 감사합니다 다 하는 거고요. 뭔가 사회적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마차님께도 감사하고 한쌤에게도 감사하고 기자님에게도 감사하고 이게 듣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고급스럽지 않아요. 대중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꼭 그중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서운해.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고급스럽게 근데 그렇게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소감이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기획사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건 신인 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뭐 그게 말 한마디가 고급스러운 메시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식의 뭔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거. 스타들의 어떤 일종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작년 연말에 그 정여원 씨 개념 발언을 했었잖아요. 대놓고 디스하는 거였어. 박시호가 앉아있는데. 그러게. 자, 최근에는 그 최민정 선수를 보면서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여행 한번 가자는 그 얘기가 저는 너무나 가슴이 와 닿더라고요. 정말 실력도 금메달이고 태도도 금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라고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탓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전 최선을 다했지만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보다는 덕분에. 그렇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 영인아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는 우리 박희정님하고 한쌤 그리고 마차님 덕분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PD님 덕분입니다. 겸양의 어떤 미덕들. 덕분입니다, 한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영화 미저리 우리 함께 했었잖아요. 정말 그 미저리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미저리 영화를 다시 떠오르면서 제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지나친 사랑을 한 거예요, 아이를. 근데 엄마는 일을 하니까 항상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쁜 방법을 선택한 거야. 집에다가 CCTV를 설치했어요. 근데 뭐 꼭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 아이가 한참 예민한 중학생이에요. 싫을 것 같아. 그 아이 방해. 방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어 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남자아이가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저리 영화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게 인권의 개념 중에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개념은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방에다가 사생활인데 그 아이도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한참 예민한 나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머니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있던 건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CCTV 부분에 있어가지고 CCTV가 있어요라고 표시가 안 된 영상은 다 불법이에요. CCTV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를 경고를 해놓아야만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하는 건 다 범죄입니다. 엄마가 아들 방에 설치했더라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나중에는 엄마도 후회하고 아이하고 좀 관계가 많이 멀어져가지고 좀 안타까웠던 그런 얘기가. 그런 엄마는 그러니까 병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아내가 남편의 그 어떤 밖에서 갔다 돌아오면 사사건건 의심의 눈초리로 다 패스까지 뒤지고 이런 것도 병적이거든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우리 PD님 웃으시는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간접 체험해. 네, 요즘에 또 SNS 뭐 카스 너무 많이 올리고 이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그 전에 것까지도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죠. 소개팅 나갈 때. 근데 내가 마차님 때문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SNS를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그 SNS가요. 지금 뭐 병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대단한 어떤 커리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과도하면 그 병입니다. 지금 집착 같은 거고요. 아니 약간 하면 할수록 무덤 파는 느낌이 나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딱 새가 날아든다 시작하면서 SNS를 공지용 아니고는 안 씁니다. 그 전에는 하셨어요? 그것도 대부분 정치적인 발언 이런 거였었는데 일종의 투쟁의 한 형태였었는데 사적인 얘기는 원래 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걸 남들이 알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즐거운 일이 아닌데 저도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의 집착이 있었거든요. 그 뭐 꼬맹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집착을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남긴 뭐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에 다 기억해야 되고 어차피 죽을 건데 짊어지고 갈 거야? 현재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말이야. 그래서 저도 전 남친들이 써서 준 일기장 이런 거 다 버렸어요. 또 그런 것도 있고 SNS에 자기 감정 계속 표시해가면서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공해라고 생각해요. SNS에 낙서를 하는 거죠. 근데 익명으로 하는 거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더라도 이게 자기 감정들을 다 여과 없이 드러내고 그러면서 뭔가 고독한 현대인들이 한 단면인데 저는 그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남들한테 공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출근을 했어. 회사를 출근했는데 내가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근데 본인이 SNS에 올렸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는 분이 저는 왜 이렇게 그런 폐해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소개를 받아서 학원 원장님이다 막 이제 이래가지고 집에서 빨리 결혼을 해라 이제 이러니까 좋은 분이겠지, 좋은 사람이 소개해줬으니까 좋은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을 모르잖아요. 실은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SNS를 들어갔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때 네가 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박근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사람이 소개를 했으니까 좋은 분이겠지 하고 하는 그런 막연한 직감을 갖고 있는 게 하드웨어만 보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는 소프트웨어를 봐야죠.
근데 그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혼을 했답니다. 아유, 그래서 저는 SNS를 두렵더라고요.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미저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들었던 그 두 가지 생각이었고요. 미저리가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으로도 상연이 됐었어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였대요.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여자한테 당하는 장면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평으로 이 브루스 윌리스는 단순히 그 액션 스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액션물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저리는 우리나라에서 영화, 그 연극 같은 걸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그런 영화입니다. 참, 그리고 제가 박기정 선생님한테 사과할 게 있는데요. 네. 전에 로키를 방송할 때. 네. 그거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방송을 계속 몇 번씩 청취하다 보니까. 네. 그게 박기정 선생님이 굉장히 가슴에 못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나쁜 뜻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우리 여리고 여린 그 아름다운 박기정 선생님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즐겨 하는 거죠. 즐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인문학 순위 박스오피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마차님? 네, 설 연휴를 지내고 나왔더니 1위부터 5위까지 박스오피스가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먼저 5위를 보겠습니다. 명탐정 코난 감벽의 관이라는 편인데요. 요거는 아직 초등학생들이 방학인 관계로 5위를 차지한 것 같고요. 4위는 배우 김주혁의 유작이죠. 흥부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조선 명탐정 흡혈개마의 비밀란 작품으로요. 김명민, 오달수 주연의 작품이고요. 2위는 골든슬럼버, 강동원, 김은성, 한효주 주연의 범죄 드라마입니다. 1위는 블랙팬서가 차지했는데요. 크리드의 라이언 쿠슬러 감독의 작품이고 체드윅 보스만 주연의 히어로 영화입니다. 현재 350만을 돌파했네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다가 선택한 29번째 영화는 레옹입니다. 1994년 제작인데요. 벌써 24년 전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 영화에 특별한 사연이 있죠.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화분. 화분? 네. 그 레옹의 포스터도 제가 한참 오랫동안 제 방에 걸려 있었고요.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화분이 너무 멋있어서 처음에 화분 하나 사기 시작한 게 30대, 40대 지금까지도 집에 화분이 많은 그 시작이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화분을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내 인생의 영화 중에 하나가 전 내용입니다. 뭐 이따가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집안에 화분이 지금도 많다는 사실. 식물을 키우게 된 첫 시작점이 바로 그거였다. 식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일단은 그 화분에 나오는 식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산세베리아? 아닌가요? 나는 그게 네. 제 경험상으로는 스파트 필름이라는 건 줄 알았어요. 대략. 근데 이 스파트 필름이 아니고 종류가 다르더만요. 아글라오네마라는 식물이랍니다. 그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글라오네마. 라오네마? 네. 그렇구나. 저는 진짜 그때 그 영화 때 화분이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화분이 집에 키우는 큰 거 말고 큰 소리 들을 정도. 근데 그런 장난을 되게 많이 쳤던 기억이 나요. 무슨 그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예쁜 꽃 화분을 보면 하나 사서 이제 손으로 총 쏘는 장면 같은 거 같이. 94년도 영화니까 벌써 시간이 한 24년 지난 거잖아요. 네. 근데 릭배송 감독이 우리가 느끼는 막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잖아요. 올해 만 나이로 59살이에요. 24년 전이라고 하면 30대 중반 정도에 찍은 영화입니다. 이따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보니까 그 글로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1980년도에 나온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하고 똑같아요. 단 배역만 여기서 이제 내용하고 거기서 이제 마약을 취급하는 그 깽단 여자가 체인징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틸다하고 남자 소년이거든요. 그 배역만 다르지 거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글로리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똑같아요. 저는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스팅의 음악 있잖아요. Shape of My Heart. 진짜 가슴을 여운이 이렇게 남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 음악은 정말 영원히 사랑받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고 어차피 방송으로 나갈 때는 깔립니다. 네. 근데 그 마틸다 역할에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이 오디션 통해서 결국엔 배역을 결정된 건데 네. 마틸다의 얼굴 생김새가 나이가 12살인데 굉장히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 얼굴에서. 근데 24년 전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릭백송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얘가 담배 피워야 되는 장면도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성숙한 연기를 해낼 사람을 못 찾다가 나탈리 포트만의 부모한테 전제 조건을 달았대요. 그거 중에 하나가 담배는 극중 연기상 피긴 피해야 되는데 일종의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담배는 실제로 흡입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입에다 대는 것까지가 그런 장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표정, 12살짜리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그러니까 얼굴만 딱 넣고 잠깐 클로즈업 하면 상당히 20, 30대스러운 느낌도 좀 있는 굉장히 묘한 얼굴을 가진 배우죠. 맞아요. 그 영화가 개봉을 한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였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포스터나 이렇게 하이라이트 지나가는 걸 보면 체구가 작은 여배우인가? 그러니까 애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지금 피디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근데 그게 중년 남자와 12살 소녀의 우정 같기도 하고 사랑 같기도 한 이야기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그 당시에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도 용납이 좀 안 되는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이 잘린 거래요. 그 미국에서 상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 30분 정도가 잘려나간 영화랍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막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게 마치 이제 아동을 놓고 어떤 성적 대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영화고 그런 얼굴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예술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떤 금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그거를 묘하게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어떤 성적인 행위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서로 간의 대상 자체가 일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프랑스에서는 좀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연인? 남자가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여자는 어린. 그러니까 실제 그 영화 속에서도 첫 장면에 나오는 깽단 두목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여배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배우가 릭베송 감독의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18살 차이 나는 부인이래요. 그래서 그런 프랑스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나이 차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넘어와서도 이건 뭐냐. 아동 뭐 성학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딸 같은 뭐 스승과 제자 같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정일 수도 있는 그러나 아이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상영된 정도는 그렇게 막 윤리 파괴적 그런 느낌은 그죠? 없어요. 레옹은 킬러이면서도 굉장히 또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은 다림질도 잘하고 화분도 잘 키우고 화분도 잘 키우고 원래 그렇습니다. 우유도 마시고 그 캐릭터로서 묘사하는 레옹은 막 사람 막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돈만 받으면 클리너예요. 클리너. 완전히 기술자라고 하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불안감과 이런 거를 달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섬세한 일들을 하게 되는. 왜 그 이번에 올림픽 때 핀란드는 국민 취미가 뜨개질이라면서요. 그래서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코치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뜨개질하고 있어요. 여자 남자 다 할 거 없이 다 시간 죽이는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그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취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고독한 킬러일수록 섬세한 여성스러운 손길이 좀 필요한. 아이러니컬하죠. 극과 극은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레온의 그 심리 상태를 이제 스키조이드 분열성 성격 장애라 그러거든요. 스키조이드가 뭐냐면 타인을 두려워하며 내성적이고 은둔적이며 온순하지만 가끔 감정을 폭발시켜서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운 인간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보여주는 관계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사회적인 그러한 성격을 보이고 폐쇄적이고 심리적 불안감을 항상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처럼 철저하게 효율적으로 살인을 하지만 냉혈한 그런 사이코패스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적인 동물보다는 정적인 식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화분을 돌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항상 행복해하고 질문도 안 해. 딱 나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마틸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스키조이드 남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그리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또 말이 많아도 안 돼. 또 섬세하면 계집애 같다고 그러고 남자는 좀 과묵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 남자들은 또 화분을 안 키우고 뭘 키우냐면 컴퓨터 속에서 캐릭터를 키워요. 그래서 원룸이나 도시 속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그런 남자들의 미래도 이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마틸다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근데 마틸다를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들였지만 그 밤에 그 소녀를 죽이려고 권총을 겨누잖아요. 그런 변수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다는 자기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건 철저하게 이런 성격이 또 지킵니다. 그래서 당돌하고 자신을 위해주는 마틸다에게 진정으로 인간의 정을 느끼면서 일종의 심리 치료를 받아서 삶에 대한 의욕과 감정에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내용이 마지막 말합니다. 너 때문에 삶의 의미도 알았고 살고 싶어졌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내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상이 바로 심리적 질병인데 이러한 분들이 다시 목적을 되찾고 삶의 활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마틸다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너 때문에 삶의 의미도 알았고 살고 싶어졌어. 이게 그 레옹이 마지막에 환풍구에 마틸다 이렇게 보내주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아니라 이제 덕분에 너 덕분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어.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킬러는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형사들이 마약 단속반들이 마틸다의 집에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 마틸다가 다 이제 가족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 조용히 복도를 거쳐서 레옹의 집 문 앞에 서거든요. 막 두려움에 떨면서 문 열어달라고 거기가 마치 자기 집인 양 막 이랬을 때 레옹이 엄청 고민하잖아요. 이 마틸다를 받아주면 자기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런 직감이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변화라기보다도 그 앞에서 그 갱단들이 거기서 살인을 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마틸다가 자기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까지 거기에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려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형사 너무 잔인한데 연기를 잘하잖아요. 게리 올드만인가요? 그 배우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전작이 아마 베토벤이었을 거예요. 불멸의 연인. 그래서 정말 신들린 연기다. 그렇게 영화에서 레옹 장르노와 또 마틸다 역을 했던 나탈리 포트만 또 게리 올드만 세 명의 연기가 정말 눈부셨던 영화였고요. 저는 화분 얘기하니까 이번에 저희 그 어머니 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진짜 화분을 쫙 베란다에다가 늘어놓고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 않아요? 피디님? 화분을 잘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화분을 갖다 놓으면 왜 화분이 시들하죠? 다 죽여요. 그게 이제 무심한 캐릭터라 그래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게을러서 그런 건데. 물 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을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자기가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의 빈도를 젊은 사람들은 좀 그게 힘들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어떤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라도 식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흙의 상태를 보고 물을 줘야겠다, 줄 때가 됐구나라든지 환풍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세심하게 배려가면서 키우면 죽을 수가 없어요, 식물은. 근데 그거를 뭐 한 2주일 지나서 3주일 지나서 생각이 나서 주면 점점 그 식물은 내상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그 내상을 입다가 결국에는 몇 달 더 지나면 결국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점점 이렇게 뿌리를 더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조금씩 죽어가는 거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손을 대고 화분은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거. 제가 식물을 애호가로서 두 분 이런 태도가 정말 저는 싫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식물도 생명체니까 뭔가 하루에 한 번씩 돌봐주는, 예를 들어서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랑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마틸다가 나중에 그 화분을 운동장에 옮겨 심잖아요. 네, 뿌리를 내리게. 그게 이제 자생력을 키워주는 거고 화분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은 일종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화분 안에 담궈져 있기 때문에 영양분도 그렇지만 수분도 그렇고 그거는 날마다 한 번씩은 이렇게 보살핀다는 개념으로 키워야 되는 거지. 2주일 지나고 나서 물 줄 때가 지나부터 물 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가 이제 화분을 가정에서 키울 때 가장 많이 죽인 게 왜 죽이냐면 물을 밑에 뿌리까지 충분하게 물이 흘러내리도록 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만 주고 물을 다 줬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죽이는 화분이 한 80%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우리 집에 분재가 많냐 그러면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분재가 많아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를 오면 가려고 하잖아요. 뭐 자연 공원 갔다든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봄이 되면 저는 화분을 만지고 흙을 만져야 돼요. 그래야 막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창가에다가 화분을 내놓는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많이 생략이 됐지만 화분을 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내놓고 다음에 또 항상 하는 일이 창문을 열고 다시 화분을 들여놓고 닫잖아요. 사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 부지런하죠. 네. 우리 게으른 거예요, 마차님. 그러니까 생물을 말이야.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보살필 때는 일단 내가 입양한 건 식물이랑 다 똑같아. 내 품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열과성을 다해 보살펴야 되니까 입양하실 때 신청하십시오. 아, 반성하게 되네요. 아, 정말 물 잘 줬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레옹은 왜 그렇게 우유에 집착했을까요? 하루에 2팩씩 먹었을까요? 항상 보면은 2팩이었던 것 같아. 그게 일종의 그 내용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아마 애정결핍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없이 자랐다라든가 뭐 등등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뭐랄까 소품으로서 우유가 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우리가 우유 그러면 아직도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기까지 정도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프랑스에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도 과하게 분유를 먹이는 사회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모유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대체품으로서의 우유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런 뜻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니까 내용도 과거에 이제 가정이 역기능 가정에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고 이제 마틸다도 보면 굉장히 역기능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는 새엄마에다가 언니도 새언니고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게 자기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4살짜리 남동생이었잖아요. 그러한 남동생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틸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아버지는 깽들이 안 죽였어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자기가 크리너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바로 이 내용도 우유를 좋아하게 된 게 어려운 그러니까 역기능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한 그러한 지극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우리 레옹과 마틸다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한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랑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 존 앨런 리라는 분이 이제 사랑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고 유희적인 사랑을 두루스, 그다음에 친구 같은 사랑을 스토르시, 그다음에 소유적 사랑을 마니아, 신련적 사랑을 프레그마, 헌신적 사랑을 아가페 이렇게 나누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추구하는 사랑이 바로 이제 스토리지 친구 같은 사랑이죠. 이 타입은 뭐냐면 열정이나 탐닉은 많지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정이나 따스함을 느끼다가 사랑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태는 뭐냐면 사랑인지 단순한 우정인지 자신도 구별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애정의 위기 같은 것도 없고 비교적 지속력이 강한 상태이나 극적인 정열이 없는 것이 흠이다. 상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 표현하는 것보다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탓에 처음에는 마틸다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다가 마틸다가 제안한 게임에 지면서 어렵고도 느리게 마틸다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마틸다의 원한을 풀어주고 자신은 죽게 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이루어 가죠. 그다음에 마틸다는 이제 프라그마 같은 실용적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해서 현실적인 사랑을 의미하기에 보통 선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가슴보다 머리가 앞서는 논리적으로 사랑을 하죠. 그래서 상대가 여러모로 자기에게 맞으니까 사랑한다는 타입이거든요. 성격도 맞고 조건도 그만하면 됐으니 한번 사귀어보자 하고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틸다는 가게에서 식품을 사가지고 오다가 내용의 집안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지만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거처할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 것도 없고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기에 내용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크리너라는 사실을 안 후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심을 키우면서 내용에게 자기가 크리너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프라그마 같은 그런 사랑을 마틸다는 했던 거죠. 그 심리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러니까 모습은 어른이지만 이 어른 안에 내면 안에 아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성인 아이인가요, 선생님? 네,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가족 치료라고 그러는데요. 가족 치료의 이제 그 원조가 되는 학자들이 바로 이제 사티아라든가 미누친이라든가 보엔 같은 사람들이 가족 치료에 대해서 굉장한 이 정통파 학자들인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보고 또 3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 아이라는 게 뭐냐면 성인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이의 성향과 행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히며 또 파괴시키는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인 아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휴 미실다인이라는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뭐라고 썼냐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란 그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위로받지 못하고 자라난 과거 내 자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틸다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다른 사람이 안 죽였으면 내가 죽이겠다. 그 가정에서 잠깐 보면 이 가정이 엉망이잖아요. 아버지는 가족들이 있는 데서도 와이프하고 사랑의 행위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그런 가정에서 마틸다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한 이 내재적 과거가 형성기에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에 의하여 자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감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이와 같은 안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연하게 레온과 마틸다가 엮이는 가정에서 만나서 서로가 그때 성인 아이가 되고 또 아이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틸다는 아버지도 엄마도 언니도 가장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이것을 마틸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틸다는 또 보면 아이 어른이라 그러잖아요. 현재는 아이인데 어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누구도 가장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한 아이가 그 가장 역할을 다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가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니까 그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자기 동생도 돌보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을 보면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정죄의식이 강하며 불신 즉 진실을 말해도 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일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고 불안감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소한 일에도 커다란 무력감과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인 아이라든가 아이 어른 이러한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냉혈 인간일 것 같은 킬러에게 찾아온 소녀 인생의 변화를 준 마틸다였네요. 자, 릭 베송 감독 굉장히 궁금해요. 프랑스 감독이죠. 예, 릭 베송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캐릭터에 비교할 만할까요? 아주 비슷한 사람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1959년생 올해 59세. 진짜 젊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영화판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만 한 18, 17세에 이미 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 1978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9살밖에 안 되던 시기에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가서 영화를 좀 더 배워요. 그래갖고 나이가 1983년이니까 나이로만 따지면은 24살 정도. 그러네요. 24살 정도에 회사를 하나 세워요. 영화사를 세워. 천재지 뭐. 레필림 뒤루라고 하는 영화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 그 해 영화를 하나 데뷔하는 게 바로 마지막 전투라는 영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24살짜리 감독 겸 제작자가 이 영화를 만드니까 관심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신성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그 영화 그러면 전통적으로 할리우드는 후발주자에 좀 가깝고 프랑스 인도 영화가 굉장히 좀 알아주는 예술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 영화나 인도 영화 자체가 그 나중에 이제 할리우드에 잠식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자본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예술성만을 고집하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칼라 TV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TV에서 볼 수 없는 거를 영화로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할리우드의 상업성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85년에 서브웨이라는 영화를 찍고요. 1988년에는 그 유명한 그랑브루라는 영화를 찍는데, 이게 이제 그 릭 베송이 가정적 환경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잠수 강사였어요. 바닷가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다를 동경하는 의미에서 그랑브루가 되게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그랑브루는 나중에 저 관심을 더 받은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만, 더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건 그랑브루는 약간 예술적 느낌이 있고요. 할리우드 액션 영화인 니키타가 1990년에 연출되는데, 아까 한쌤이 말씀하셨던 그거 있잖아요. 존 카사베츠의 글로리아가 바로 내용이라는 영화의 내용 자체가 리메이크한 거죠. 공식적으로 이건 리메이크 합니다라고 리메이크한 거기 때문에 닮았다,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리메이크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94년에 레옹이 발표되면서 흥행 감독으로서의 자리를 굳히는데,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도 프랑스 영화의 유명세랄까요? 명성을 떠받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프랑스 영화를 고집을 했다면, 그 영화를 고집했다면 프랑스 영화는 흥행에서는 많이 더 밀려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릭 베송 자체는 제작자도 하면서 감독도 하면서 지금 최근에는 제작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발표하는 정도니까. 그러면서 프랑스 영화를 헐리우드화 시키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통적인 프랑스 영화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업적이야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릭 베송 감독 자체는 프랑스 영화가 그래도 상업성까지 유지해 가면서 세계적인 명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릭 베송 자체는 사적으로는 그 여성 편력이 좀 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출연한 여배우들과 이제 연문이 뿌려져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걸 반복하는, 그렇지만 그건 뭐 사생활이니까 영화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상당한 천재에 가깝습니다. 연출하거나 이런 기획력, 연출만 안 하고, 왜 우리 장진 감독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단 이렇게 만들어서 꼭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각본도 쓰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막 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릭 베송 감독은 헐리우드로부터 프랑스로 상업성을 배송해준 감독이다. 릭 베송 감독. 멋진데요? 천재 감독 릭 베송. 그리고 레옹 장 르노 제가 준비했는데요. 1948년생이네요. 지금 만 69, 곧 70이시네요. 키 188. 근데 방금 그 릭 베송 감독하고 거의 똑같아요, 필모가. 릭 베송 감독이 첫 영화 마지막 전투, 서브웨이 85년자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레옹보다 우리가 장 르노를 먼저 알게 된 게 그랑브루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릭 베송 감독의 영화였고, 그다음에 니키타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장 르노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독들이 사랑한 배우 뭐 이런 식으로. 특별히. 맞아요. 그리고 그 니키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 5원소를 릭 베송이 준비하면서 이제 뭐 그 주인공도 안 되고 뭐 여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뭘 하나 찍을까 해서 찍은 게 이 레옹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니키타 리메이크격인 레옹이 정말 잘 돼서 장 르노를 헐리우드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와, 그랬네요. 그리고 헐리우드 진출하면서 프렌치 키스, 미션 임파서블, 뭐 고질라, 로닌 이런 영화에 나와서 알려졌고, 코믹 연기의 진가가 발휘된 비지터 2, 프랑스 박스 오피스를 강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개봉 첫 주 만에 100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프랑스의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크림슨 리버에서도 굉장히 강인한 형사 역으로 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개를 무서워하는 아주 약한 모습,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냉혹함, 잔인함, 때론 어리숙함, 단순 무식함, 섬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장 르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리겠죠. 그러니까 그 무서워 보이는 외모, 매브리코, 거기에 순수한 어떤 인간의 내면이 보이는 그런 캐릭터 찾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처음엔 무서운데 보면 볼수록 뭔가 어리숙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싶고 이런 느낌 드는 그런 배우죠. 감기 걸릴까 봐서 모자 쓰고 다니는 볼메. 나탈리 포트만 마차님? 네, 1981년생으로 올해 만으로 36살이 됐습니다. 만 12세에 레옹으로 데뷔를 한 거고요. 실은 이스라엘 태생으로 3살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 이중국적이래요. 네. 이스라엘과 미국. 네.
그래서 유대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회 출연을 하고 V4 벤데타에서는 삭발까지 하면서 영화에 출연하면서 이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후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블랙 스완. 이 영화에 출연하면서 뉴욕 발레단 소속인 그리고 이 영화에 조연으로 나왔던 벤자민 마이필드와 결혼을 해서 현재 아들과 딸을 같이 살고 있고요. 크리스찬 디올의 뮤즈라고 하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디올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찍은 광고는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스킵을 못한다 하는 광고로 굉장히 너무 매혹적이더라고요. 네. 진짜. 그게 나탈리 포트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성공한 아역인 거죠. 그 실제로 공부도 잘해서 하버드대 심리학과 나왔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엄친아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부르기는. 엄친딸이에요. 맞아요, 진짜. 근데 이게 또 아까 말한 닉배슨과 좀 비슷한 닮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력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작자 활동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어렸을 때부터 아역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미모가 변하지 않고 있는 오히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틸다 역할 할 때는 성숙한 얼굴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 나탈리 포트만이 약간 살이 올랐을 때 보면은 진짜 애 같아요. 이게 뭔가 바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나탈리 포트만 그 블랙스완 할 때 진짜 발레 전공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너무 저러던데. 나중에 하버드 심리학과라 그래서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죠. 그리고 게리 올드만 경찰이지만 아주 마약을 들이킨 채 살인을 서슴지 않은 부패한 경찰 스탠필드 역을 했었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이고요. 레옹, 제5원소, 한니발, 해리포터 시리즈 외에도 배트맨 비긴즈, 에어포스 1 이런 영화에 나왔었고요. 네, 그동안 악역을 주로 했는데 최근에 그 다키스트 아워에서 덩케르크 작전을 진두지휘한 윈스턴 처칠 역으로 골든 글로브상,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죠. 게리 올드만입니다. 레옹하고 마틸다하고 스탠필드 세 사람만 알면 다 아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릭 베소. 그래서 다시 정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정치를 하지 직접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정치인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직감적으로 들더라고요. 아니 한번 이렇게 정치권에 발을 들여 넣으면 생각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서 구속되는 그때에 서초검찰청에 갔던 일인으로서 그때 복장 코드가 있었어요. 빨간색 목도리에 장미꽃을 하나씩 들고 와라. 정말 빨간 목도리 하고 갔거든요.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나가서. 그때는 정말 이 정봉주를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깜빵 가서 1년을 살 수 있나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경선이라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성향이 어떠느냐 왜 말을 바꾸느냐 이거는 둘째치고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 자 보십시오. 박원순 현 시장이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이 있고 박영선 의원이 있고 민병두 이호비 집사가 있고 이렇게 그 판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 경선판이라고 보면요. 지난번 대선의 경선판하고 약간 비슷해져요. 시스템이.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 내에서에 있는 모든 지지 성향 그룹의 의견을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빠져나가지 않고 민주당 내에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경선에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이제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특히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반대쪽은 낙검수라고 보는데 이명박이 감옥 갈 즈음에 이명박의 대권의 첫 시작이었던 서울시장과 묘하게 매치가 되는 스토리로서는 정말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낙검수 멤버들이 BBK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BBK나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게 밝혀지는 그 시점에 그걸로 감옥을 갔던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건 뭔가 영화로 만들어도 기가 막힌 스토리인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묵직하게 지금도 와닿는데 인기 있다고 대중이 시장을 시켜주거나 대통령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인기는 정청래가 더 있을지 몰라도 박원순보다 정청래를 박원순 시장을 대신한 서울시장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좀 와닿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감이 되느냐, 서울시장 역할이 맞는 사람인 거냐, 여기에 대한 대중적인 물음을 빨리 벗겨내야 돼요. 근데 좋은 점은 있어요. 저는 같은 팟캐스트 진행자로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라는 걸 하거나 방송 진행자를 하게 되면 온갖 다양한 이슈들을 아주 촘촘하게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든 사회적 이슈든 무슨 인권이든 복지든 간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부분 그런 자리잖아요.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율사 출신의 후보라고 하면 이 사람 법은 많이 알 것 같은데 뭐 인권이나 환경 개념 같은 거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팟캐스트 같은 걸 해보면 환경도 심하게 다뤄요. 본인도 이렇게 확신이 없었잖아요. 빨리 사면이 될 거라고는. 그런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낙검수는 낙검수대로, 누구는 누구대로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싸워왔잖아요. 그 결과물로 정권 교체라는 걸 얻었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이 느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역사라는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서 감옥에 가게 생겼고 지금 감옥 안에 손잡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손잡이 잡고 있는 거야. 그 상태가 됐고 그 당시 그렇게 핍박받았던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 요의 역사의 아이러니는 상당히 많은 교훈점을 시사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훈을 만방에 알려서 만약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한편의 영화예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박원순 시장이나 뭐 박영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시장 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 3자 입장에서 보니까 재밌는 스토리가 엄청 많구나. 그렇죠. 사실 지금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낸 의원들 모두가 사실 한 명 한 명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민병도 의원님이 내세운 정책들을 보면 사실 놀랍거든요. 그 정책은 반드시 누가 시장이 되든지 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출사표를 낸 것도 명분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강남 3구를 바꿔야지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이 명분이 있잖아요. 저 100% 동의하거든요. 당연히 박영선 의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검증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우리는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한국당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훈이 부르고 병준이 부르고 지금 없는 사람 막 박박 긁어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배부른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판에서도 굉장히 그 판 자체를 재미롭고 흥미롭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 풍성교 교주 정봉주 의원의 출마를 한번 지켜봅시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모실게요. 아, 여기 스튜디오로요? 그럼요. 이제 이치가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낙검수 퀴즈에서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팟캐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마음을 굳히고 나서 모든 방송과 팟캐스트에서 하차를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속보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팟캐스트 한 3개 하고 계시잖아요. 아우, 매우 감사한 결정입니다. 다른 팟캐스트들, 많은 팟캐스트들한테 힘이 되는. 사실 의미 없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어떤 공직에 출마하려면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런 거에서 하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감치 하차하는 거예요.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스피커를 공적인 스피커로만 이야기해야지 사적인 스피커를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팟캐스트 말고 저기 외부인들이랑 몇 개 종편 채널에 출마하시는 거는 출마한다. 출연하시는 건 그것도 다 이제 출연을 정리. 네, 정리하는 거죠.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과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팟캐스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상파라든지 종편 나가면서 너무 과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핑계 삼아서 나가시는 거고 팟캐스트 나오는 건 공직선거법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방송법에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전국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 좀 아쉽네요. 사실상은 정청래 의원과 단일화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청래 의원이 정봉주가 나간다면 나는 빠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었네요. 예, 그 상황이 되겠기 때문에 이미 단일화 한 번 거치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위 안에 들 수 있느냐, 뭐냐. 그 다음에는 1위를 할 수 있느냐. 요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결정적인 명장면을 만들어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앞세운 8명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오늘 오전 9시 53분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영철은 흘끗 보기만 했을 뿐 대답 없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통일대교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시위로 이동이 어려워지자 7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전진교로 우회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평창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올림픽 폐회식 참석에 앞서 1시간여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앞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보수 야권이 이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단 청와대가 아닌 평창에서 접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2박 3일 동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도 잇따라 만나 북미 대화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박람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통일대교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한에 반대하며 어젯밤 7시부터 밤샘 농성을 벌인 겁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통해서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한 김영철은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인공기를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보이는가 하면 김영철 박람을 반대한다! 반대한다! 일부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대표단이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에 도착하자 대형 태극기를 펼쳐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이 다른 길을 이용해 이미 서울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산했습니다. 한국당은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가 군 작전 도로이며 이는 정부가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는 일반 도로라면서 군사도로나 전술도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등은 내일 오후에도 청계광장에서 김영철 규탄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확정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 이전에 사면 받았을 때 처음 인터뷰, 첫 일성이 그거였어요.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그렇잖아요. 나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흥행이 안 돼. 근데 그 흥행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만약에 정봉주가 의미 있게 선전을 해요.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동력은 훨씬 세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의 경선이 드라마틱하게 되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선거인 지방선거에까지 그 흐름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뭐 당선 가능성도 없는데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는데 왜 출마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김어준, 주진우는 정봉주 유세에 올까요? 와야죠. 와서 또 고발 당하고 재판 진행하고. 아니 김어준 총수는 또 이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예요. 아, 김어준 씨가 각별하지 않은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 나랑도 각별해.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그렇게 후보들이랑 낙검수 멤버들이랑 다 그런 게 있는데 또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낙검수 멤버들의 정치 도전기 1차는 실패했잖아요. 김영민 후보. 2차로 도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대중적인 스타와 현실 정치에서의 득표율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봉주 의원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고 두텁기 때문에 당내 입지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민병두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가 되기는 할 거예요. 특히나 박영선 의원도 일종의 어떤 파트너십이 더 강한 분들이죠. 박영선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은. 박영선 의원이 정봉주 의원 수감할 때 마지막 연설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번에 그 사면 복권도 결의안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봉주 의원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인 건 맞아요. 경쟁자로서. 그것만으로도 이게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하겠죠. 다른 후보들을. 결과적으로는 재밌어지니까 우리는 보고 정확하게 내 마음대로 투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당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니, 지금 아마 그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그 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권리당원 뭐 50% 여론조사 50% 이럴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욕 먹겠죠? 지금 당원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이건 당원 50% 여론조사 50%건 간에 서울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인천 시민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러네. 저 이사 갈 거예요. 아, 서울로? 예. 과연 그 기한에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시대가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낙검수 멤버라고 해서 계속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이명박이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잖아요. 예. 이명박 대선 이후에 BBK의 뭐네 노골적으로 사면 안 시켜준 거거든요. 그때 선거로 사면 안 된 사람이 유일하게 정봉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낙검수라는 방송이 한참 우리들의 귀에서 귀로 폰에서 폰으로 이렇게 막 유통되던 그 시절에는 그냥 골방에 모여서 어두컴컴한 스튜디오에서 그 4명이 모여서 낄낄대면서 막 이명박 조롱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정말 커져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좀 갑자기 돌아보게 되네요. 이게 정봉주 의원도 이게 끝까지 사면이 될까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 우리 특히 핵발전소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온갖 분야의 대부분들의 것들이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컨텐츠가 없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자질로서는 훌륭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저는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사면 받고 나서 했던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다른 형태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더 크게,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정치인들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로서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약간 제 기대가 약간 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거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게 3월 초쯤에 공식 선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푸른나무님이 얘기했던 3월 5일 날 이명박 소환 그날에 맞춰서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MB 사면이 묻히겠는데요? 근데 그냥 출마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는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숟가락 얹으려고 출마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봐요. 나름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볼래요? 압도적인 주자는 박원순 시장이잖아. 근데 지금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놓은 민주당 내 인사들만 7, 8명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군소 후보에 속해. 근데 이게 컷오프가 있어. 3명 정도. 1, 2, 3위 안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대기에 박원순과 박영선 어느 정도 감이 오죠. 박영선 의원의 대중성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면 감이 와. 나머지 3위부터는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만약에 정봉주 의원의 그 인지도 또는 충성도 이런 걸 그러니까 팟캐스트 어떤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들의 그게 응집이 되면 3위는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박원순을 대항하는 대항마로서 박영선과 정봉주가 단일화를 한다면 그런 계산을 해보고는 들어간다고 봐요. 더군다나 정봉주 사면에 있어가지고 가장 총대면 사람이 또 관련된 박영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공학적 밑그림은 좀 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지난 대선 경선의 그 양상을 보고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 막 서로 편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보는 이런 경선으로 아마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을 바라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후보군들을 보면 아까 그 대선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 안도감 같은 거는 생기죠. 이게 보통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흠집내기라거나 안 그러면 이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게 되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판 자체가 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간혹 생기는데 이번 대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후보가 경선을 끝까지 치렀고 경선 결과에 다 승복하고 캠프에 다 모여가지고 한 팀이 돼가지고 끝까지 선거를 치러냈잖아요. 이번에 그 서울시장 후보군들을 보면서도 그런 기대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이 한 캠프에서 같이 선거를 치러내는 팀이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는 되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봉주 의원이 서울시 후보로 들어옴으로써 선거판은 굉장히 유쾌해지지 않을까. 정청래 의원이 맡으려고 했던 그 흥행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일단 의미를 너무 깊게 안 넣으면 흥행 카드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나는 근데 정봉주 의원의 스타일상 그냥 유쾌하게 그냥 막 지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그럴 때 흥행 카드도 되지만